뉴욕주 항소법원이 뉴욕시의 재산세 부과 시스템이 차별적이라는 소송에서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차 가운데 전기차의 판매 비중을 2032년까지 56%로 높이기로 확정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공공영역 근로자 약 7만 8천 명의 학자금 대출금을 탕감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뉴럴링크가 29살 전신마비 환자의 두뇌에 컴퓨터 칩을 성공적으로 이식한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주는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주 항소법원이 뉴욕시의 재산세 부과 시스템이 차별적이라는 소송에서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뉴욕시의 재산세 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시민단체 텍스 에퀴티 나우 뉴욕 테니는 2017년 동일한 가치의 부동산이라도 위치에 따라 재산세 부과가 차별적으로 이뤄진다며 뉴욕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예를 들어 부유한 지역에 위치한 부동산 소유주가 중저소득층 지역에 위치한 동일 가치의 부동산 소유주보다 적은 재산세를 낸다는 겁니다. 뉴욕시의 재산세는 평가 가치를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일반 주택이나 코앞, 콘도, 상용 건물 등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다른 평가 가치와 재산세율이 적용됩니다. 동일한 시장 가치를 가진 부동산이라도 부동산의 형태에 따라 다르게 세금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부동산 클래스마다 다른 재산세율 인상 상한선까지 적용돼 부유한 지역과 중저소득층 지역 간의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예를 들어 브루클린 파크 슬로프에 위치한 브라운스톤의 경우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지만 상한선 6%가 적용돼 세율이 부동산 가격 상승폭 대비 덜 올랐습니다. 반면 코앞 및 콘도의 경우 상한선이 8%로 중저소득층 지역 코앞 소유주의 재산세율 상승 부담이 부유한 지역 주택 소유주보다 더 커지게 될 수 있는 겁니다. 항소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뉴욕시 재산세 부과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시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뉴욕 시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야간 전철 이용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민예산위원회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2023년 삶의 질이 좋다고 응답한 뉴욕 시민들의 비율은 지난 2017년에 비해 20%포인트 이상 급락하며 29.8%에 불과했습니다. 2017년 51.2%, 2008년 50.9%에 비해 크게 낮아진 수치입니다. 특히 3분의 1은 삶의 질이 매우 열악해졌다고 답하는 등 70%가 부정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보로별로 보면 맨하탄이 40.0%로 가장 높았고 브루클린 32.4%, 퀸즈 26.4%, 스태튼 아일랜드 23.6%, 브롱스 20.8% 순이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퀸즈의 경우 2017년 48.4%, 2008년 50.5%와 비교하면 삶의 질에 대한 평가가 22에서 24%포인트 급락했습니다. 공공안전에 대한 인식도 전반적으로 나빠졌습니다. 공공안전이 양호하다는 응답은 37%로 2017년 50%에서 13%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인종별로는 백인이 47%, 흑인이 36%, 히스패닉계가 28%로 공공안전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특히 불안감은 야간 전철 이용에 대해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무려 78%의 응답자가 야간 전철 이용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2017년에 비해 24%포인트 상승한 겁니다. 뉴욕시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 역시 2017년 44%에서 24%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다만 소방국과 응급의료 서비스, 도서관, 쓰레기 수거, 공원 311 민원 전화, 버스 서비스 등 일부 서비스에 대해서는 여전히 50% 이상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차 가운데 전기차의 판매 비중을 2032년까지 56%로 높이기로 확정했습니다.
환경보호청이 2027년에서 2032년과 그 이후 출시되는 승용차와 경트럭, 중형 차량에 대한 최종 국가 오염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환경보호청은 이를 통해 상당한 오염 감소와 함께 친환경 차량 기술의 채택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규정은 2027년에서 2032년에 출시되는 승용차와 경트럭, 중형 차량에 대한 최종 국가 오염 기준을 설정하는 것으로 2032년까지 신차 판매 중 배터리 전기차의 비중을 56%,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13%로 설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솔린 차량의 신차 비율은 29%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경보호청은 이 규정으로 인해 70억 톤 이상의 탄소 배출을 방지하고 공기질 개선으로 인한 공중보건 혜택, 연간 화석연료 비용과 운전자의 유지 및 수리 비용 감소 등 연간 1,000억 달러의 순이익을 사회에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최종 확정 규정은 당초 2030년까지 판매되는 차량의 66%를 전기차로 바꾸겠다는 초안보다 전기차 전환 속도를 늦추고 자동차 회사들에게 유연성을 제공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미국 노동자들이 친환경 차량 제조에서 세계를 주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이번 최종 규칙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의회의 승인 없이 내연 기관차를 제거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1월 대선을 앞두고 잇따라 주요 쟁점 중 하나인 학자금 탕감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공공영역 근로자 약 7만 8천 명의 학자금 대출금을 탕감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성명을 통해 교사와 간호사, 소방관 등 공공영역 근로자 약 7만 8천 명의 학자금 대출금을 탕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약 60억 달러, 한화로 약 8조 원의 학자금 대출이 탕감될 예정입니다. 이번 학자금 탕감 조치는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던 고등교육의 장벽을 낮추고 더 많은 미국인들에게 학자금 부채 탕감 혜택을 제공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1월에 7만 4천 명을 대상으로 하는 50억 달러 규모, 2월에 15만 3천 명에 대한 12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각각 발표했습니다. 올해 들어 매달 한 차례씩 발표한 셈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중산층을 출발점으로 삼는 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목표에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학자금 탕감 조치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선거 전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소지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 관련한 바이든 행정부의 행보가 젊은 민주당 지지층 일부의 이탈로 연결된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학자금 탕감이 중산층 이하 젊은 층의 지지를 다시 얻기 위한 조치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산 부풀리기 사기 혐의로 제기된 민사재판에서 패소한 이후 막대한 벌금 폭탄에 직면해 재정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이미지 때문에 파산 신청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자산 부풀리기 사기 의혹 민사재판 1심에서 패소함에 따라 항소심 진행을 위한 6천억 원에 달하는 공탁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설정한 공탁금 지급 마감 시한은 이달 25일입니다. 이날 공탁금을 내지 않으면 검찰은 그의 부동산 등 자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무 전문가들은 그가 파산 신청을 하면 벌금 집행을 미루고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급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재판부에서는 주 법원을 포함해 그의 채권자들 간의 우선순위를 가리는 절차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 경우 최소 수년이 걸릴 수 있는 복잡한 절차이기 때문에 적어도 대선 전까지는 벌금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 포스트와 가디언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은 파산 신청이 그의 성공한 사업가로서의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정 공방을 이어가며 시간을 벌고 파산 대신 레티샤 제임스 검찰총장이 그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을 더 유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한편 공탁금을 마련하기 위해 접촉한 여러 보증 회사들로부터는 연속적으로 거절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형 보험사나 은행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실제 지급 능력과는 별개로 회사의 대외적 이미지를 고려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증을 서주는 것을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뉴럴링크가 혁신적인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29살의 전신마비 환자의 두뇌에 컴퓨터 칩을 성공적으로 이식한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뉴럴링크는 2016년 다이빙 사고로 전신이 마비된 29살 놀런드 아바우의 두뇌에 지난 1월 컴퓨터 칩을 이식했습니다. 어제 실황 중계 동영상에서 아바우는 생각만으로 컴퓨터 마우스를 자유자재로 옮기며 온라인 체스를 두는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아바우 씨는 2016년에 다이빙 사고로 인해 어깨 아래가 모두 마비됐지만 이번 수술로 그의 삶에 커다란 변화가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스크린을 바라보기만 해도 커서가 움직인다며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이 기술이 자신의 삶을 크게 변화시켰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이번 뉴럴링크 기술의 혁신적인 부분은 데이터를 무선으로 송신해 사용자가 연구소가 아닌 자택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바우 씨는 이식된 칩과 배터리를 통해 생각만으로 커서를 옮기는 방법을 배워 심지어 밤새도록 컴퓨터 게임을 즐길 수도 있게 됐습니다. 배터리는 원격으로 충전됩니다. 다만 충전 시 배터리 온도가 지나치게 상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술적 어려움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기술이 건강한 사람의 뇌에도 칩을 이식해 인공지능을 따라잡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와 뉴럴링크의 이번 성공은 미래 기술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사례로 전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는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더니 이번 주는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핑거레이크 등 뉴욕주 북부 지역은 어제부터 오늘 오전 폭설까지 내렸습니다. 주말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 주 시작부터 강한 바람과 함께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뉴욕시 최저기온은 화씨 29도로 영하권을 기록했고 강풍으로 체감온도는 더 내려가 힘든 출근길이 됐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화씨 42도까지 오르고 맑은 날씨를 보였지만 시속 20마일이 넘는 강풍으로 체감온도는 하루 종일 영하권에 머물러 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다시 기온이 내려갑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9도, 낮 최고기온은 45도가 예보돼 있습니다. 주말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토요일 새벽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늦은 밤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 일원 대부분의 지역에 2에서 3인치의 강우량이 예보돼 있고 저지대의 경우 홍수 피해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당부됩니다. 기온은 올라가 낮 최고 기온은 55도, 최저 기온은 45도가 예상됩니다. 비가 그치고 일요일은 다시 쌀쌀한 날씨가 예상되며 다음 주 수요일부터 기온이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이 알츠하이머병 초기 단계에서 기억력 감퇴를 늦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데이비스 연구진은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생쥐를 대상으로 7개월간 케토 식단을 시행한 결과 기억력 감퇴 증상이 지연되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케토 식단은 저탄수화물과 고지방, 적당량의 단백질로 구성되는데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면 신체는 포도당이 아닌 지방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케톤이라는 산성 물질이 생성됩니다. 연구 결과 케토 식단을 섭취한 생쥐에서는 시냅스 가소성이 높아져 기억력과 학습 능력이 향상됐습니다. 또 알츠하이머를 유발하는 단백질 찌꺼기인 베타 아밀로이드의 수치 증가를 억제했습니다. 연구진은 혈중 케톤 농도인 베타 하이드록시 부티레이트의 수치가 7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 이런 억제 효과에 기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가벼운 인지장애나 알츠하이머병의 진행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케토 식단의 잠재력을 보여줍니다. 또 연구진은 이전 연구에서 케토식을 먹은 쥐의 수명이 일반 쥐보다 13%가량 길다는 사실도 발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진은 케토 식단이 알츠하이머병을 완전히 치료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상원은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뉴저지 연방법원 판사로 지명한 에드워드 길 연방치안판사의 인준안을 찬성 50, 반대 49로 승인했습니다.
1970년 5살 때 가족과 함께 이민 온 길 판사는 럿거스대 학부와 노틀담 로스쿨을 졸업한 후 변호사로 활동하며 명성을 쌓았고 2019년 9월 연방법원 뉴저지 지법에서 민사 및 형사 사건의 예심 절차를 관할하는 치안 판사로 임명돼 근무해왔습니다. 지난해 10월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지명된 길 판사는 뉴저지에서 한인 최초의 연방법원 판사에 오르는 새 역사를 쓰게 됐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타운이 신임 행정관으로 레이몬드 허쉬를 임명했습니다. 허 행정관은 뉴저지 듀몬트 타운에서의 행정 경력과 웨스트우드에서의 최고 재무 책임자 경력을 쌓았으며 이후 페어뷰에서 공화당 시의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신임 행정관은 주 최소 3일, 최소 20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어제 성명을 통해 총 1억 200만 달러 수도요금을 체납한 장기 체납 고객에게 2,400건의 단수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환경보호국은 향후 15일 내로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거나 납부 약속을 하지 않으면 단수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호텔과 오피스 건물, 소매 공간 등 상업용 건물과 지난 1년 동안 요금을 장기 체납한 1에서 3가구 주택이 대상입니다. 뉴욕시는 이번 단수 조치를 통해 회수된 자금은 약 15,000마일의 상하 수도관, 19개의 저수지 등 시설 유지 및 보수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수도요금 체납 고객은 시 환경보호국 웹사이트 또는 전화, 도로별 오피스를 방문해서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패스 트레인의 맨하탄 월드 트레이드 센터 역에서도 크레딧 카드나 스마트폰 터치 등으로 결제할 수 있는 탭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19일 패스 트레인 역들 가운데 6번째로 월드 트레이드 센터 역에 탭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탭 시스템은 개찰구의 리더기에 칩이 내장된 크레딧 카드 또는 구글페이나 애플페이 등이 등록된 스마트폰을 터치하면 요금이 결제되는 방식입니다. 뉴욕시 전철의 옴니 결제 방식과 유사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맨하탄 33가역과 저지시티 저널스퀘어역 등 2개 역에서 시범 운행이 시작된 이후로 현재 뉴욕과 호보큰, 해리슨 등 5개 역에 운영 중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화창하지만 늦은 밤에는 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0도, 섭씨 4도, 밤 최저 기온은 40도, 섭씨 4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비가 예보된 가운데 때때로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